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요즘 이란 전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 이란 전쟁이 옛날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형태냐면 옛날에는요. 이란이 미국과 싸운다든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든가 그러면은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든가 또는 후티 반군이라든가 예멘 반군이라든가 또는 시리아 반군 뭐 이런 중동의 여러 그 조직들이 테러 조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이란 전쟁을 같은 거 보면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뭐 하마스도 조용하고 헤즈볼라도 조용하고 예멘 반군, 후티 반군, 뭐 시리아 반군 뭐 다 지금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말하자면 옛날에 이란이 그 컨트롤했던 이 조직들이 거의 와해된 상태 또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침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모습들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유럽이 개입하지 않고 유럽도 개입하지 않고 다른 어떤 나라도 사실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그 항모를 지금 파견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영국도 기지 사용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이 원하면 군대를 파견하겠다.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크루드족은 이미 지금 이란 내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파키스탄군이 이란 쪽으로 지금 군대를 주둔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일 경우 같이 파키스탄도 움직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친이란계의 세력, 헤즈볼라나 이런 것, 하마스나 이런 나라 이런 데는 조용한 반면에 미국 중심으로 자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 반이란 세력들이 전부 다 결집을 하면서 어 지금 이란과 맞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의 잘못된 공격, 주변국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은 이란 이전의 이란 전과는 완전히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석유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반이란 움직임이 일어나고 반중국 움직임이 또 일어나면서 결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최근 발언에서 이란의 지도적 인사들은 모두 죽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란의 대규모 군 지휘부가 대규모 이제 죽었죠.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48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군 장성이 48명의 이게 지휘부가 죽었다는 거는
그 지휘 라인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사실상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이란 대통령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가 몇 시간 후에 또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위장 평화 공세 뭐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사실 그 핵심 권력층들은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통령보다도 누가 더 이란에서는 그 권력이 세냐면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통령은 사실상 실권이 없어요. 행정적인 어떤 처리만을 할 뿐이지 어떤 실수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이 지금 구조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단순한 군사 응징이 아니라 사실 해체 단계, 어떤 체제 레짐 체인지의 단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 지도부를 다 전부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메네이의 그 하메네이가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후계 구도의 상의 절차상에 나타나는 어떤 지도자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완전히 다른 정권 교체를 시사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중동 국가들의 연합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인도, 터키, 그리고 걸프 국가들. 이런 연합은 단순히 군사 연합이 아니라 정치, 경제, 에너지, 질서의 재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액션뿐만 아니라 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제는 전부 다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정치적으로도 결속이 되는 상황이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에너지 공급선, 중동의 영향력이 거점, 이 일대일로의 핵심적인 기지가 바로 이란인데 이란이 붕괴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바로 중국 옆에 있는 나라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한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원할 수 있는 중국 편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죠. 하나가 이란이고 하나가 북한이고 하나는 소련인데 소련이 러시아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헤매고 있고 이란은 거의 붕괴 직전이고 남은 거는 북한이라는 거죠. 근데 북한도 뭐야? 지금 영 불안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면 그 불안함이 뭐야?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이란전을 보면서 불안함을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게.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이 볼 때는.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이란이 이제 정리가 될 경우, 뭐 레짐 체인지가 되고 어떤 형태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하메네이 같은 그런 지도자는 나오지가 않은 것이고 핵은 거의 무력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어디냐? 아시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아시아로. 자,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의 그 모든 어떤 군사적 전력이 집중될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EU 국가들, 독일, 영국의 국가들이 일본과 훈련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와도 훈련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건 뭐야? 이제 슬슬 이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는 향후 대중국 견제 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향후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서방, 중동, 인도, 이제 동아시아로 전부 다 갑니다. 인도도 사실은 중국과는 대척점에 서요. 이들은 그 다음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어떤 미국의 거점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대만의 군사력도 중요한 변수죠. 이런 구조는 사실상 중국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압박이 아니죠. 경제 압박이 부가적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세죠. 관세, 금융조정, 금융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IEPA로 이제 세 관세를 때리던 것이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으로 판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301조, 232조 등이 이제 그 거론이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관세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을 결속을 시키고 이 국가들 상태로 이 아시아로 집중을 시키면서 중국에도 막대한 관세를 때리면서 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란 전에 왜 프랑스가 참석을 하고 영국이 왜 참석을 했을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후의 관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줄 테니까 관세에서 조금 우리를 좀 혜택을 달라. 정상 참작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벌어진 일에 있어서는 중국도 이제 무역 협상으로 관세를 때리고 EU도 관세를 때리면서 그 관세에 대한 레버리지로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죠.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향후에 벌어질 관세 협상이라든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점이 더 큰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1조를 맞으면서 30년 장기 침체를 경험해 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개로 또는 직접적인 중국과 안보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북한을 상대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북한
상대로 지금 같은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 지금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 어떤 기업들을 제재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핵 개발을 하면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유엔. 예? 그걸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과 접촉을 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안보적인 이익을. 그러면 북한과 거래하는 그 기업을 제재를 때린다. 이것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거기에 대부분 어떤 어떤 기업들이 걸릴까요? 중국이죠. 그러면 북한을 제재한다는 그 명분으로 중국 경제까지 깨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서 북한을 내부 비핵화 협상으로 이제 이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도 EU 국가들과 더불어서 막대한 압력을 동아시아에 군사적 압력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이 중립외교원이 친중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고 또는 무비자 입국이라더니 또는 서해안의 그 구조물들을 용인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외교를 한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막대한 관세나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과의 거래를 신경 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눈에 거슬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뭐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다시 거론될 경우 한국 정부는 크게 정치적 위상이 깨지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아마 힘들 겁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가야지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중립 외교원이 뭐 쎄쎄하는 그런 식의 외교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